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씩씩하게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맞게 되죠. 저는 그 폭풍을 견뎌내면서 오히려 더 강해진 사람이 되었어요. 가끔 사람들은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시련을 겪고도 웃을 수 있냐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눈물 뒤에 숨어 있는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웃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시련을 견디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편안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마어마한 금수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범한 집들보다는 꽤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죠. 부모님은 항상 저와 제 동생에게 부족함 없이 잘해주셨어요. 뭐든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라고 밀어주셨죠.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자신감이 넘친다는 말을 듣고 자라왔죠. 자신감이 넘치는 건 사회생활할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연애할 때는 어쩐지 마이너스인 것 같았어요. 전 남친들은 처음엔 저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끌렸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 의견을 너무 확실하게 말하고 주눅 들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자꾸 싸움으로 이어졌어요. 전 남친은 오히려 제가 좀 더 얌전하고 남자 말에 고분고분하게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런 모습은 제 자신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그건 우리의 헤어짐의 큰 이유가 되었죠.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바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의 당당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준 남편을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남편은 그저 유쾌한 직장 동료 중 한 명이었죠. 남편은 정말 유머러스한 사람이에요. 첫인상도 그렇고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어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땐 조금 놀랐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하지만 전 남친과의 연애 때문에 의기소침해진 저는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했었죠. 왜 절 좋아하세요? 더 예쁘고 더 얌전한 다른 여자들도 많은데. 남자들은 나처럼 자기 할 말 다 하고 기센 여자 싫어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당신이 좋던데요. 자기 할 말 똑부러지게 하고 당당한 모습이 얼마나 멋진데요. 그게 바로 당신의 매력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당함 때문에 제가 더 좋아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그런 당신이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전 남친들도 처음엔 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감 있는 모습이 좋다고, 당당한 게 멋있다고요. 하지만 결국 나중엔 더 얌전한 여자가 좋다고 하면서 저를 떠나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었던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저는 당신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정말 즐거웠어요. 남편은 항상 저를 웃게 해줬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작은 선물을 준비해 오기도 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저 가볍게 시작한 만남이었지만 점점 그 사람의 진심에 끌리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매력, 그리고 저에게 보여준 진심 어린 사랑, 그것들이 저를 결국 그 사람에게 푹 빠지게 만들었죠. 저희 부모님께 남편을 처음 소개했을 때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았어요. 자식의 애인을 처음 만나시는 거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 특유의 유머로 부모님을 바로 웃게 만들었어요. 귀하게 자란 따님이 1등 신랑감인 저와 만나게 된 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귀한 따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 안심하시고 믿어주시면 항상 우리 영서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허, 그 말은 잘하네. 그런데 진짜 1등 신랑감인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 그럼요, 두고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할지 지금부터 매일매일 아버님께도 점수 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만해요. 우리 딸이 좋다고 하니까 저희도 좋은 거죠. 꼭 변하지 않고 잘해주세요. 결혼하고 변해서 울리면 저희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요. 절대 안 변할 거예요. 저도 제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따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아세요? 제가 정말 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유, 잘 받아치시네. 난 이렇게 유머 감각 있는 남자가 좋더라. 우리 딸도 나 닮아서 웃긴 남자를 골랐나 봐. 남편의 유쾌함 때문에 첫 만남부터 분위기는 아주 좋았고 부모님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의 유머와 진심이 통했던 거죠. 남편과 우리 집의 만남이 훈훈했던 것처럼 저와 시댁과의 첫 만남도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거든요. 제가 좋은 집안에서 자라온 것도 한몫했던 것 같았어요. 어머,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렇게 화목하고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다니 정말 복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들한테 듣기론 아버님이 꽤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들었어. 나는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고 멋져 보이더라고. 아니요. 어머니, 저희 집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아요. 부모님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저희를 키워주신 것뿐이에요. 그냥 남들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집이에요. 어머, 겸손한 것 봐. 집안의 미모의 고운 성품까지. 우리 아들이 정말 큰 복을 받았어. 복 받았어.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의 결혼을 반대 없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평화롭게 결혼했어요.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나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일부 지원해 주셨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시댁 식구들은 저를 더 예뻐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우리 집 보배라고 부르시면서 애지중지해 주셨어요. 우리 보배, 요즘 비염은 좀 괜찮니? 내가 비염에 좋은 음식 좀 찾아서 해봤는데 이거 먹고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보배가 건강해야 우리 아들도 행복하지. 늘 너희 집에서 도움받는 것만 같아서 내가 더 잘해주고 싶어. 시아버지 또한 저에게 무척 잘해주셨어요. 제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시아버지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긴 편지를 써주셨죠. 편지와 함께 좋은 와인 한 병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제 성취를 축하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담긴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응원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잘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이렇게 시댁에서 저에게 보여준 관심과 애정을 저는 진심으로 믿었어요. 제가 그저 집안 배경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 관심과 애정이 우리 집안의 재력을 바탕으로 한 계산적인 행동이었다는 걸요. 저희 시댁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건 우리 친정집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원래 넉넉하고 안정적이었던 친정집이었는데 아버지가 투자한 사업이 크게 실패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결과로 원래 살던 넓은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죠. 부모님은 최대한 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하셨지만 모든 것이 눈에 보였어요.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도 다 이해해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묘하게 변하는 그들의 태도가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졌죠. 시댁에서는 저를 더 이상 우리 집 보배라고 부르지 않았죠. 시부모님이 대놓고 말한 건 아니지만 형편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우리 집에서 남편한테 손을 벌릴까봐 걱정하는 눈치기도 했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속상하긴 했죠. 우리 집은 남편 사업도 지원해줬는데 정작 처지가 바뀌니 저희 집 사정을 모르는 척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도 처음엔 최소한의 예의를 가지고 행동하던 시부모님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냉랭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부모의 변한 태도를 확실하게 변한 걸 느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바로 한약 사건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위해 한약을 지어오셨어요. 남편도 피곤해하고 건강이 안 좋아 보여서 챙겨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야근 때문에 좀 피곤하기도 해서 한약 먹고 힘내려고 한 포를 집었어요. 예전에도 어머님이 남편을 위해 한약을 지어오시면 저랑 남편이 같이 복용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제가 한약을 먹어도 아무 말 안 하더니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확 쳐내셨어요. 한약을 집으려던 제 손이 그대로 떨렸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한약은 너한테 준 거 아니고 우리 아들 주려고 가져온 거야. 왜 멋대로 먹는 건데? 어머님, 그냥 남편도 먹길래 저도 한 포 같이 먹었어요. 제가 먹으면 안 되는 한약인 건가요? 우리 아들 위해 지어온 거라고 분명 말했을 텐데. 넌 젊은 애가 기가 어둡니? 아니, 그걸 네가 왜 먹냐고. 어머님, 예전에는 제가 한약 먹어도 아무 말 안 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머님이 안 된다고 하면 먹진 않을게요. 그런데 이렇게 차갑게 구시는 거 너무 섭섭해요. 어디서 건방지게 많이 됐구야, 진짜. 내가 그동안 오냐 오냐 했더니 아주 어른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내가 너라면 너네 집 형편 어려운 거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당당하게 굴진 않을 텐데. 어머님, 말대꾸 한 게 아니라 섭섭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죄인처럼 지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한약 먹으려고 한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한약이고 한 포에 얼마나 하는 줄이나 알아? 넌 멀쩡해 보이는데 뭐 이런 비싼 한약을 먹으려고 해. 혹시라도 나 없을 때 절대 손댈 생각하지 마. 저는 솔직히 서러웠어요. 남편을 위해 지어온 한약이라는 것도 알겠고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그날의 그 말씀은 정말 마음에 비수가 꽂힌 느낌이었어요. 우리 친정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직장까지 잃게 됐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 대상이 된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최대한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시댁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어요. 그들은 이제 저를 더 이상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해고된 지 일주일 만에 시댁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앞치마를 내밀었어요. 해고당해서 집에서 놀기만 할 게 뻔한데 여기 와서라도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면서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도 하고 안방에 이불도 개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댁에 가면 일을 시키니 점점 시댁 가는 게 싫어졌어요. 어느 날은 시댁에 안 간 지 꽤 되지 않았냐면서 남편이 하도 가자고 재촉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갔거든요. 근데 그날도 여전히 저에게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날 저는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국을 살짝 흘렸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그날따라 격하게 화를 내며 저를 혼내셨어요. 너는 정말 이런 사소한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국 하나 흘리는 것도 조심하지 못하고 대체 뭘 믿고 이 집에 들어온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실수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그 말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못하니까 문제야. 너희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살았네. 어머님, 실수한 거는 정말 죄송한데요. 이 정도 실수에 이렇게까지 인격 모독하시면서 혼내셔야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가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혼나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 설거지도 못하게 하시더니 어머님 요새 너무 저한테 차가우세요. 지금이라도 며느리 교육 제대로 시켜보려고 한다. 아유,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시댁살이를 시켰어야 어른 무서운 줄도 알고 이렇게 바락바락 대되지 않았을 텐데 네 꼬라지를 보면 후회가 되더라고. 아유, 정말이지. 어쩌면 이렇게 눈치가 없고 버릇이 없을 수가 있니? 어머님, 제가 버릇 없어서 교육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 집이 예전처럼 잘 살지 않으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대놓고 차별하시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저도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참기만 해야 하나요? 너, 아유, 세상에 기가 막혀. 너 뭐라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말뻔세가? 둘 다 그만 좀 해. 엄마도 흥분 좀 가라앉히고. 아, 당신 진짜 왜 그래? 기껏 부모님 집까지 와서. 그날 시어머니와 크게 싸운 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혼란스러워서 잠자리를 설쳤어요.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과 화난 표정이 계속 맴돌았고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예전에는 제 비염을 걱정해 주시며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런 분이 이제는 사라지고 매번 저를 몰아쓰며 조금의 실수에도 호통을 치시는 분으로 변한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과거에 저를 가족으로 여겨주고 사랑해 주시던 따뜻한 시댁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저를 우울하게 만드는 건 시댁의 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직장을 잃은 이후 재취직이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곧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미혼으로 일자리 구하는 거랑 기혼으로 일자리 구하는 건 난이도가 달랐어요. 면접관들은 제가 기혼자라는 걸 알면 얼굴을 굳히며 혹시 아이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곤 했죠. 저를 채용하려는 회사는 찾기 쉽지 않았고 몇 달째 백수로 지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노는 꼴을 못 보겠다면서 전화로 잔소리를 해대며 자기가 구해온 직장에 취직하라고 말했어요. 아, 예. 너 백수로 그렇게 계속 있을 거야?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할 건데? 내가 저번에 말한 성북동 아줌마 기억나지? 그 사람 며느리가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더라. 그 집 며느리가 일손이 좀 필요하다던데.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 좀 취직시켜 줄 수 있냐고 말했어. 취직이 안 되면 몸 쓰는 일도 감수해야지. 사무실에서 편하게 컴퓨터 쓰는 일만 고집하는 걸 보면 아이고, 너도 진짜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언제까지 그렇게 편한 일만 찾으려고 할 거야? 아, 지금 네 상황을 보면 힘든 일이라도 해야지. 알겠어요, 어머님. 저도 안 그래도 알바 자리라도 구해보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나와서 일 좀 해. 그러면 너도 좀 나아질 거야. 집에서 굼벵이처럼 늘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니? 내 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만 이렇게 배짱이처럼 놀고 있을 순 없는 거잖니? 내가 정말 사정사정해서 어렵게 잡은 자리라 거기 가서 잘해라. 알겠지? 솔직히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강권해서 억지로 가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 남편의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 지인분의 며느리라는 분의 카페로 가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의 첫날 일찍 도착해서 사장인 유나 씨와 인사를 나눴어요. 유나 씨는 제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첫인상이 푸근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카페 일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카페를 청소하고 준비를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역시 이래서 사람은 집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나 보다 싶었죠. 매일 아침마다 걸레질을 하며 빛나는 유리창을 볼 때면 그 빛나는 창처럼 제 마음도 조금씩 투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인 유나 씨도 저를 신뢰해 주셨고 저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어요. 손님들의 취향을 기억하고 그에 맞는 음료를 추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항상 밝은 얼굴로 인사하곤 했어요. 손님들은 그런 저를 좋게 봐줬고 그러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더군요. 요즘 손님들이 자꾸 영서 씨 칭찬해요. 음료도 잘 추천해주고 서비스도 좋다고. 정말 대단해요. 아유, 뭐, 별 말씀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손님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쁜데요. 그런데 진짜 내 가게처럼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영서 씨 아니었으면 이렇게 손님이 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어서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쁜 일이죠. 사장님이 저 믿어주셔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나 씨 가게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매일 손님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음료와 디저트를 준비하며 제 자신이 다시금 필요로 되는 존재라고 느꼈거든요. 손님들께서 웃으며 저에게 인사할 때마다 그 웃음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고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생일 선물 같은 건 안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받은 대우를 생각하면 생일 축하를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고,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예전에 갖고 싶다고 하셨던 몇십만 원짜리 브랜드 가방을 준비했어요. 그래도 예의를 차리며 좋은 걸 사드리는 게 나으리라 생각했죠. 어머님의 생일날을 기념해 예약한 식당에서 가방을 건넸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넌 선물을 해도 참 센스가 없다. 이런 가방 우리 집에 넣으려는데 생일이면 좀 특별한 걸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든 너희 사장 보면서 느끼는 바가 전혀 없어. 아이고, 성북동 아줌마네 며느리는 자기 힘으로 카페도 차리고 매출도 잘 올려서 시부모 해외여행도 보내드리면서 호강을 시켜드리던데. 아유, 너는 생일 선물도 고작 몇십만 원짜리 가방 하나 들고 오는 거니? 어머님, 제 주머니 사정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형편이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전 그래도 어머님 생각해서 큰맘 먹고 돈 쓴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저 어머님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가방이라고 일부러 이 가방 산 거였어요. 최선을 다한 거라고? 그러니까 네 최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시부모한테 너보다 훨씬 잘하는데 아이고, 넌 정말 한심하다. 그럼 어머님도 시댁에 잘하는 며느리로 새로 들이시면 되겠네요. 제가 어머님 비유 맞추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만족하시겠어요? 아, 거참 또 시작이네. 이런 좋은 날까지 꼭 싸워야겠어. 당신이 좀 참아.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 솔직히 요즘 당신이 엄마한테 너무 버릇없게 구는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어머님 편만 들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해놓고 욕먹고 있는데 당신은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정말 피곤하네. 아버지, 잠깐 이 사람이랑 얘기 좀 나누고 올게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나눴지만 결국 더 크게 싸우기만 했어요. 남편은 제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고 싸우는 상황만 마무리하고 싶은 속내였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참고 양보하라 이거였어요. 열받은 저는 결국 식당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온 걸 봤죠. 남편은 저보고 시어머니 생일을 망치니까 기분 좋냐고 비꼬는 문자를 보냈더군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이 집안에는 나 혼자 고립됐구나라고 쓸쓸함을 느꼈어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도 변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예전엔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시어머니의 의견만 따르고 제 감정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정시 퇴근을 하고 저녁이면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사업상 미팅이다. 사람들 접대하느라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쩍 많아졌어요. 가끔은 새벽 늦게까지 일이 길어졌다는 핑계로 외박을 하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늦는 일이 많아졌을까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써봤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죠. 게다가 남편은 휴대폰에도 보호필름조차 붙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생활 보호필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옆에서 봐도 화면이 잘 보이지 않게끔 말이죠.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어가려 했지만 그 모든 행동들이 모여서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는 은근히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대놓고 이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눈치 주듯 저에게 종용한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됐죠.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어요. 어머님은 가끔 TV를 보다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큰 소리로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이혼도 흔한 일이다. 서로 안 맞으면 갈라서는 게 낫다면서 이혼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식으로 말씀하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행동들이 그저 지나가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그 말들이 점점 더 자주 들려오기 시작하자 저는 어머님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이젠 정말 저를 이 집안에서 밀어내고 싶은 게 분명해 보였어요. 남편의 변한 태도, 시어머니의 이혼 종용 등등 모든 게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저 혼자만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고 그런 생각에 저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녁에 시부모님이 오실 거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님과 저의 감정골이 깊어지면서 저는 시댁과 왕래를 거의 안 하게 됐는데 웬일로 오시나 싶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시부모님은 이미 와 계셨고 시어머니는 전에 본 적 없는 셔넬 명품백을 메고 계셨어요. 그 가방이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만난 저는 어색함을 깨고 싶어 괜히 가방이 예쁘다며 말을 걸었죠. 어머님, 셔넬 가방 사셨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내가 산 거 아니야. 누가 선물해 줬단다. 네? 셔넬 가방을 선물해 줬다고요? 와, 이렇게 비싼 가방을요? 누가 선물해 주셨는데요? 새며느리 될 사람이 줬어. 이제 그 애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될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새며느리라니요. 무슨 소리긴? 내일부터 그 애가 이 집에 들어올 거니까 짐 정리해서 넌 한 방 비워주렴. 너도 이쯤에서 그만할 때가 됐잖아. 순간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것 같았고 심장이 한 번에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어요.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귀에서 웅궁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현실 감각이 사라졌어요. 저는 기가 막혀 어머님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몇 초간 그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간신히 무거운 입을 뗐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부들거리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죠. 시부와 남편에게 이건 무슨 신종 장난이냐? 혹시 깜짝 카메라 찍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이딴 걸 장난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부는 말이 없었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당신이랑은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다짜고짜 이혼하자니. 뭐야, 당신 갑자기 뭘 꺼내는 거야? 이 종이는 뭐냐고. 당신도 눈이 있으면 알 거 아니야. 이거 이혼 소장이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남편이 이혼 소장을 내밀다니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림을 멈추지 않았고 손 끝까지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함께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었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저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남편은 제게 이혼을 해달라고 모든 걸 끝내자고 했죠.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저는 이성을 잃고 남편의 뺨을 잇는 힘껏 내리쳤어요. 손바닥이 얼얼해질 정도로 강하게 때렸죠. 남편은 저에게 뺨을 맞고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화가 난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안한 짓을 왜 했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어쩔 수 없었어. 요즘 내 사업도 잘 안 돼서 걱정인데 솔직히 너희 집안 가세도 기울었잖아. 혹시라도 너네 집안이 우리한테 빌붙을까 봐 하루하루 걱정이었다고. 뭐라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너 그 사업 어떻게 시작했는지 잊었어? 우리 아빠가 지원해줘서 시작한 거잖아. 자기 아쉬울 때는 그렇게 지원받아놓고 이제 와서 뭐? 너한테 빌붙을까 봐 걱정이다고?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야? 짐승 새끼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나도 너네 집안 사정 안타깝긴 한데 일단 내가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아, 그래? 너 살자고 놔버리고 딴 년 만난다는 거지?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 여자는 끈떨어진 나랑 달리 돈이 많나 봐. 이혼까지 결심할 정도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정말 궁금하네.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나도 솔직히 말할게.
그 사람은 당신이랑 달라.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여자라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애도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자고. 하, 그렇게 나랑 정리하고 싶어? 그럼 나한테 받은 건 다 뱉어내. 우리 집에서 준 돈 선물 다 돌려내라고. 너뿐만 아니라 니네 부모도 마찬가지야? 어머님, 당장 그 스카프부터 내놓으셔야겠네요. 그거 제가 작년에 선물로 드린 거잖아요. 그죠? 이혼하고 싶으면 제가 선물로 드린 거 싹 다 내놓고 가세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얘 딱 그래 가져가라. 아이고 이딴 싸구려 스카프 나 필요 없어. 대신에 너도 우리 아들한테 더 이상 손 찍어 마지 마. 방금 너 우리 아들 때렸을 때 드자비 하고 싶은 거 내가 봐준 줄 알아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라고 눈치 줄 때 빨리빨리 알아챘어야지. 네가 하도 눈치 없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다. 우리도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 기한 아들한테 한 대 때린 것까지는 봐주마. 하지만 더 이상 우리 아들 몸에 흠집이라도 내면 너도 무시하지 못할 줄 알아 이거사. 네가 우리한테 준 선물들 그래 얼마든지 돌려줄 테니까 가져가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하고.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제 얼굴에 스카프를 내던졌어요. 너무나도 뻔뻔한 얼굴로 말이죠. 저는 속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금방이라도 토기가 올라왔죠. 시어머니는 너무 분노해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 저를 보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리고는 내일 다시 오겠다고 그때까지 짐 다 비워놓으라는 말을 덧붙였죠. 편하게 혼자 짐 정리하라고 남편은 시댁에서 잘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유유히 집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할 말을 잃고 집안에 남겨진 채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걸 보고만 있었냐고요? 사람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고 어떤 감정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말도 생각도 행동도 전부 멈춰버린 느낌이었어요. 그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멍하니 몇십 분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제정신이 돌아오더군요.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가슴 속에는 피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럴수록 냉정해야 한다며 저 자신을 다독였고 몇 주 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복수 계획이 떠올랐어요. 사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저는 남편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설마 그놈이 양심 없이 저한테 먼저 이혼까지 선언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생각보다 일찍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바로 다음 날 제 계획을 착수하기로 결심했죠. 저는 바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다음 날 상간녀가 캐리어를 들고 시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왔더군요. 상간녀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를 가졌지만 그 얼굴에는 묘한 거만함이 묻어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와 비싼 옷차림, 그리고 고가의 액세서리들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첫인상부터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제 속을 더 뒤틀리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뒤집힌 속을 내색하지 않고 웃으면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상간녀와 시어머니는 제가 웃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눈치였어요. 두 사람의 그런 반응은 당연했죠. 상간녀랑 저랑 하하호호 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속셈이 있어서 그런 거였어요. 아,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저한테 주는 이혼 축하 선물 겸 남편 재혼 축하 선물로 드릴 게 있거든요. 안방으로 와보세요. 이혼 선물? 예, 너 지금 무슨 꿍꿍이로 이러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축하 선물이에요. 제가 뭘 준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번 봐보세요. 저는 그들을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일부러 안방문을 서서히 열었어요. 시어머니와 상간녀가 자기들도 모르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오더군요. 안방문을 다 열자 아이 셋이 TV를 보고 있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시모는 저 아이들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상간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때 아이 셋의 눈이 저희 셋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상간녀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며 쪼르르 달려왔죠. 아이들은 상간녀의 품에 안기다가 아무 반응이 없자 순간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맞다. 엄마가 밖에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말랬는데. 죄송해요. 엄마라고 불러서 화났어요? 야, 너 미안하다면서 계속 엄마라고 부르고 있잖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경악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묵혀왔던 분노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드릴게요. 상간녀에게 아이 셋이 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제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인 유나 씨를 통해서였어요. 유나 씨가 저를 좋게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사이가 꽤 돈독해졌고 사적으로도 만날 만큼 가까워졌죠. 상간녀가 우리 집에 쳐들어오기 몇 주 전에도 유나 씨와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저는 너무나도 우울했고 유나 씨한테 술 한잔 하지 않겠냐는 말을 했어요. 제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유나 씨는 저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사장님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아무래도 제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의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셔츠에 여자 립스틱 자국까지 묻혀온 거예요. 아, 저 너무 무서워요. 진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거면 어떡하죠? 아, 영서 씨. 결국 영서 씨가 알아버렸구나.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장님? 제가 결국 알아버렸다니요. 미안해요. 사실은 나도 영서 씨 알고 있었는데 말 못해서 미안해요. 뭐라고? 아니, 사장님이 알고 있으셨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나 씨는 그날 조금 망설이듯이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내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됐는지, 그리고 상간녀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죠. 저도 그 눈빛에서 그녀의 망설임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는 거라는 걸 알았기에 저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더군요. 영서 씨, 사실은요, 제가 그 여자를 알게 된 건 투잡을 뛰면서였어요. 투잡이요? 사장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카페 창업했을 때 손님이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장사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투잡을 뛰려고 월요일마다 다른 일을 했었죠. 그 투잡이라는 게 육아 도우미 일이었어요. 카페를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도 했던 일이라 관련 자격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부업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월요일에는 육아 도우미 일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일했던 집 아이들이 3명이었는데 사실 그 아이들 때문에 그 여자를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 여자는 영서 씨 남편분이랑 바람난 사람이고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그 사람이 제 남편이랑 바람난 걸 알게 된 거예요? 대체 언제 어디서 본 거예요? 영서 씨, 영서 씨, 일단은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내 얘기 들어봐요. 아무튼 제가 말한 대로 그 여자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었고 제가 돌보지 않은 다른 날은 할머니가 돌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참 불쌍했어요. 불쌍했다고요? 왜요? 그 여자, 그러니까 상간녀가 애들한테 밖에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모라고 부르라고 항상 말했대요. 애들이 자기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슬퍼 보이던지. 아이들이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아득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데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끓어오르더군요. 내 남편의 바람 상대가 아이 셋을 둔 여자인데 그 아이들조차도 제대로 엄마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니요. 그 여자 진짜 정말 대단하네요. 애들이 자기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다니 대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집에 가니까 그 여자랑 그 여자 엄마가 아주 대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고함 지르면서 싸우는 모습이었어요. 그 여자 엄마는 정말 화가 나 보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애새 숨기고 선 보고 다닌 거냐면서 막 닥달을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여자 엄마가 아주 분노에 차 있었어요. 근데 상간녀 그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애새 딸린 거 밝히면 재혼이 쉬운 줄 아냐? 엄마는 왜 선자리 찾아와서 난리를 쳤냐면서 자기 엄마한테 엄청 따지더라고요. 그 여자는 자기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듯이 말했지만요. 정작 정신 나간 건 그 여자고 그 여자 엄마는 최소한의 양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 엄마가 애들이 있다는 걸 숨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여자는 끝까지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더군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아유,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만뒀죠. 정말로 막장이었거든요. 세상에 진짜 미친 여자네요. 근데 석 달 전쯤이었나? 우연히 길에서 영서 씨 남편이랑 그 여자가 팔짱 끼고 연인처럼 다니는 걸 딱 목격해 버렸거든요. 처음에 영서 씨가 우리 카페에서 일할 때 마감 시간에 남편분이 몇 번 데리러 온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편분 얼굴은 아니까 바로 알아는 보겠더라고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 사람들은 저는 못 본 것 같더군요. 근데 그땐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는데 남의 또 가정사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장님, 정말 그때 보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너무 모른 척한 것 같아 미안해요. 영서 씨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그때 내가 말했어야 했나 싶어요. 그 여자는 분명 또 애 셋 숨기고 영서 씨 남편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여자 엄마는 제대로 된 분 같던데 이 사실을 폭로하면 분명 도와주실 거예요. 네? 그 상간녀 여자 엄마가요? 정말 도와주실까요? 네, 제가 그 집에서 일했을 때 연락처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호자 연락처는 알고 있어야 하니까 상간녀 엄마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요. 영서 씨, 잠깐만. 이 번호 드릴게요.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분이라면 도와주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유나 씨에게 상간녀 엄마의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상간녀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죠.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 그리고 그 여자와 남편이 얼마나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는지까지 전부요. 그 말을 들은 상간녀 엄마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울먹였어요. 아이고야, 그년이 이제는 유부남까지 만난다니. 아이고, 대체 뭔 생각으로 사는 건지 정말 미치겠네. 집안 망신이야, 집안 망신. 아주머니, 저도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전화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주머니 말씀 중에 아주머니 딸이 돈 있는 척하고 다녔지만 사실 빚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아유, 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지만 맞아요. 걔 빚 많아요. 그년이 그게 부자인 척하면서 사실은 빚쟁이라니까요. 분명 그쪽 남편한테도 돈 많은 행세했을 거예요. 선자리에서도 지 조건 거짓말하는 앤걸요. 애 있는 거 속이는 년이 돈 가지고 거짓말하는 건 못하겠어요. 아이고, 정말로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나도 걔 엄마지만.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딸이 정신 차리게 혼쭐 내줄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아주머니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이대로 손주들만 버리고 가기 놔두실 거 아니잖아요. 애 엄마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상간녀에게 애셋이 딸렸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고 제대로 엿먹이기 위해 아이 셋을 직접 공개하고자 했죠. 상간녀 엄마는 자기 딸이지만 그런 여자 밑에서만 자라면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최근에는 아예 데리고 와 키우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자식이지만 천벌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상간녀 엄마가 이 일에도 협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는 상간녀의 아이 셋을 집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죠. 다음 날 상간녀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저는 그것들을 웃으며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진 거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 여자가 부자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 저 여자 엄마한테 다 들었다는 사실까지 말했어요. 상간녀는 이제 망했다 싶은지 천천히 뒷걸음질 하려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녀의 머리채를 획 잡더니 잡고 놓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당장 시아버지랑 남편을 부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상간녀는 모든 사실을 고백했어요. 빚이 많고 아이 셋을 숨기고 있었던 것도 전부 다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어요. 남편은 크게 한숨을 쉬며 분노를 억누르는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요? 외도하는 남자가 대단한 여자 만날 줄 알았어요. 당신네들 알던데 나랑 똑같이 외도했으니 쌤쌤이죠. 닥쳐. 뭘 잘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그딴 말을 해.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당신들도 죄 있잖아. 왜 이제 와서 깨끗한 척을 하고 지랄이야. 모든 진실을 밝혔으니 저는 이제 이만 무대에서 퇴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걸 알게 된 시부모님과 남편은 나를 붙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썼어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제 손목을 붙잡았고 시아버지는 그동안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절망에 빠진 눈빛으로 저를 붙잡으며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와 배신감을 떠올리며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차갑게 뿌리쳤죠. 그렇게 저는 짐을 들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후련함과 씁쓸함이 교차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만은 확고했어요. 그 뒤 저는 결국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기를 쓰고 이혼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누가 봐도 남편 쪽 귀책 사유가 명확했기 때문에 남편이 승소하긴 쉽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혼을 마무리 짓고 법원을 나오면서 느낀 감정은 복잡했어요. 후련하면서도 씁쓸했고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끝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리기도 했죠.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이젠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 하나만은 확고했거든요. 이혼 후에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우리 아빠는 이미 친구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제 길을 노리셨어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어요. 아빠의 사업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귓동냥으로 들은 건지 저희 아빠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안부를 묻는 톡이었어요. 잘 지내냐라면서요. 제가 무시했더니 이번엔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문자로 2만 자가 넘는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뻔했죠. 미안하다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냐? 너와 함께 했던 시간이 그립다는 둥 어쩐다는 둥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었죠. 그 문자를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제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제가 다시 그 인간 곁으로 돌아갈 거라고 착각했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때와는 달라졌어요. 더 강해졌고 다시는 그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저는 절대 너 같은 쓰레기한테는 돌아갈 일이 없다는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답장을 보내고 저는 그 인간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이제는 과거에 묶여있는 대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했어요. 제 인생에서 그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던 저에게 또다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전시어머니였어요. 솔직히 너무 의외라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전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울먹이면서 서 있는 모습이 정말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얘 며느라, 나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네가 마지막 희망이라 이렇게 찾아온 거야.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며느리요? 누구신데 며느리라고 절 부르시죠? 참 웃기는 아줌마네. 아주머니, 전 당신 누군지 모르겠고 볼 일도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이러지마 영서야. 우리 아들이 네가 이혼하고 나서 나까지 안 보려고 해. 괜히 내가 이상한 여자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된 거라면서 원망을 한다고. 고년이 바람난 것 때문에 이혼당하고 사업은 안 돼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이게 다 내 탓이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하더라.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던 저를 찾아와서 아들이 자신을 안 본다고 울먹이다니요. 게다가 더 웃긴 건 그렇게 제 선물들을 멸시하던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준 선물들을 걸치고 온 거예요. 가방, 옷, 신발까지.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우스운지요. 참 됐고요. 제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제가 아줌마한테 드린 선물 다 가져간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지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선물들 다 내놓고 꺼지세요. 아이고 며느리야, 왜 그러니? 나는 너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입고 온 건데. 그래서 안 주시겠다? 정말 가관이네요. 그럼 저도 어쩔 수 없겠네요. 순간 열이 확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바로 행동에 나섰죠. 저는 당장 전 시어머니가 든 가방부터 뺏었습니다. 그 가방은 제가 알바를 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구입한 그 생일 가방이었어요. 저는 집안에서 가위를 가져와 가방을 갈기갈기 잘랐죠. 전 시모는 제 행동을 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 질렀어요. 어머머, 얘 뭐 하는 거야? 미쳤니?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드린 옷도 입고 오셨네요. 그거 벗으세요. 아니면 제가 벗겨드릴까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알 수가 있어? 저요? 아줌마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요. 이제 와서 뭘 바라세요? 저는 전 시어머니가 입고 있던 옷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천이 찢어지며 옷이 너덜너덜해지는 모습에 전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 순간 전 시어머니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고 손으로 옷을 붙잡으며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제 손에는 찢어진 옷감의 일부가 들려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묘하게 후련하면서도 씁쓸한 감정이 교차했죠. 전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고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이런 이 미친년.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맞아요. 아줌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꺼지세요. 이젠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니까 옷 더 찢기고 싶지 않으면요. 아이고 너 가까이 오지 마. 알았어. 간다고. 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도 못하고 황급히 도망쳤어요. 그렇게 어이없게 찾아왔던 전 시어머니는 가방도 체면도 다 잃은 채로 돌아갔죠.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하게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니까요. 그 뒤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제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우선 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어요.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어요. 사람들과도 많이 어울리며 제 자신을 점점 회복해 나갔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렵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갔어요.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들도 곁에 있었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진 제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만큼 값진 건 없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시작된 제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고 당당히 저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늘 들려드린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도 큰 힘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